헬리오스 그룹 본사 55층에 위치한 회장실은 숨 막힐 듯한 정적이 감돌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움직이는 한 여자의 손길만은 기계처럼 정확하고 침착했다. 비서실장 한지우는 강도진 회장의 책상 위에 놓인 결제 서류들을 완벽한 각도로 정리하며 오늘의 일정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하고 있었다. 그녀는 두꺼운 뿔테, 안경과 헐렁한 정장으로 자신의 몸매와 얼굴을 철저히 가린 채 마치 그림자처럼 존재감을 지우고 있었지만 그녀의 업무 처리 능력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이었다. 도진이 요구하기 전에 이미 모든 준비를 끝마치는 그녀의 센스는 지난 3년간 비서실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일한 무기이자 방패였다. 회장실의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리며 강도진이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마저 얼어붙는 듯한 위압감이 실내를 가득 채웠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소파에 몸을 던지듯 앉았고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어 방금 끝난 이사회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는 반드시 결혼해서 안정을 찾아야 한다는 원로들의 압박과 호시탐탐 회장 자리를 노리는 숙부의 견제는 도진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지우는 표정 변화 없이 다가가 그가 즐겨 마시는 온도의 커피를 테이블 위에 소리 없이 내려놓으며 그의 지시를 기다렸다. 도진은 뜨거운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자신의 앞에 서 있는 한지우를 응시했는데 그녀는 여전히 무미건조한 표정으로 바닥을 응시하고 있었다. 화려한 재벌가 영예들이나 유명 연예인들은 계산적이고 위험했지만 눈앞에 이 여자는 지루할 정도로 성실하고 배경이 깨끗했기에 그가 통제하기에는 최적의 상대였다. 그는 서랍에서 미리 준비해둔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지며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고 그것은 제안이라기보다는 통보에 가까운 말투였다. 100일 동안 자신의 아내 연기를 완벽하게 수행한다면 5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이 적힌 계약서였다. 한지우는 떨림없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어 내용을 훑어보았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경악했을 금액과 조건 앞에서도 그녀의 눈동자는 조금의 흔들림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에게 이 제안은 단순한 신분 상승의 기회가 아니라 그녀가 오랫동안 계획해온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예상치 못한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는 계산이 순식간에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도진은 그녀가 당황하거나 거절할 것이라 예상하고 추가적인 설득 멘트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지우는 서류를 덮으며 고개를 들었고 안경 너머의 눈빛은 기이할 정도로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짧은 침묵 끝에 담담한 목소리로 제안을 수락하겠다고 말했다. 예상보다 너무나도 순순한 수락에 도진은 잠시 의아함을 느꼈지만 이내 특유의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소파 깊숙이 몸을 기대었다. 그는 지우가 돈에 현혹된 평범한 속물이라고 단정 지으며 앞으로 100일 동안 지켜야 할 철칙들을 나열하기 시작했고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자신에게 감정을 품지 말라는 것이었다. 도진은 그녀를 철저히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액세서리로만 대할 생각이었고 지우 역시 그런 그의 태도에 상처받기는커녕 오히려 안도하는 듯한 미세한 표정을 지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사랑이나 신뢰 대신 차가운 이해관계와 침묵의 서양만이 흐르고 있었다. 회장실을 나온 지우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계약서를 금고 깊숙한 곳에 보관하며 안경을 잠시 벗고 피로한 눈가를 문질렀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화장기 없는 수수한 모습이었지만 안경을 벗은 그녀의 눈매는 방금 전까지 도진 앞에서 보여주었던 순종적인 비서의 눈빛과는 전혀 다른 날카로운 빛을 띠고 있었다. 그녀는 과거 특수임무를 수행하며 숱한 위기를 넘겨왔던 기억을 떠올렸고 이번 결혼 생활 역시 그녀에게는 또 하나의 위장 잠입 임무와 다를 바가 없었다. 헬리오스 그룹 내부의 어둠을 파헤치기 위해 잠입한 그녀에게 회장의 아내라는 자리는 최고의 위장이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지기 시작할 무렵 지우는 퇴근 준비를 마치고
텅 빈 사무실을 둘러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일부터 그녀는 비서 한지우가 아닌 강도진 회장의 약혼녀로서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들을 철저히 통제해야만 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 암호화된 메신저로 누군가에게 짧은 메시지를 전송한 뒤 흔적을 남기지 않고 기록을 삭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평범한 비서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그녀의 진짜 정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이제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위험한 도박이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헬리오스 그룹 로비는 회장의 전격적인 결혼 발표로 인해 벌집을 쑤셔놓은 듯한 혼란에 휩싸여 있었다. 수많은 취재진이 입구를 가득 메우고 있었고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근거리고 있었지만 도진은 보란듯이 지우의 손을 잡고 로비를 가로질렀다. 어색하게 잡힌 손에서 느껴지는 도진의 천은 차가웠지만 지우는 그 순간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완벽하게 수줍은 약혼녀의 미소를 연기해냈다. 그녀의 연기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도진조차 잠시 그녀가 연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을 뻔할 정도였다. 도진의 차가운 리무진 안에서 두 사람은 다시 남남처럼 거리를 두고 앉았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다. 도진은 이번 결혼으로 숙부의 공격을 어떻게 막아낼지 전략을 구상하고 있었지만 지우는 도진의 곁에 머물며 접근해야 할 비밀 금고와 암호화된 서버의 위치를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다. 평범한 비서와 재벌 회장의 신데렐라 스토리는 대중들에게는 환상적인 동화처럼 보였겠지만 그 실체는 서로의 목적을 위해 상대를 이용하는 치열한 두뇌 싸움의 서막에 불과했다. 저택에 도착한 지우는 도진이 배정한 화려한 드레스룸과 보석들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이 모든 사치스러운 물건들은 그녀를 올가매는 족쇄이자 도진의 소유물임을 증명하는 표식에 지나지 않았고 그녀는 자신이 결코 이 화려함에 취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다. 그녀는 드레스룸 한 구석에 자신의 낡은 여행 가방을 밀어넣으며 그 안에 숨겨진 특수 통신 장비와 호신용 무기들이 들키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녀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이 거대한 저택은 그녀가 생존해야 할 새로운 전장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도진은 서재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고 지우는 넓은 침실에 홀로 남겨져 창가에 서서 달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문득 도진이 자신을 선택한 진짜 이유가 단순히 안전해서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지금은 그 의심을 덮어두기로 했다. 100일이라는 시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헬리오스 그룹을 둘러싼 거대한 음모를 파헤치고 임무를 완수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녀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흐릿한 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차가운 가면을 얼굴에 단단히 굳혔었다. 헬리오스 그룹의 회장 저택은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높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그 내부는 마치 거대한 박물관처럼 차갑고 삭막하기 그지없었다. 한지우가 가져온 짐이라고는 낡은 여행 가방 2개가 전부였기에 넓은 드레스룸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고 그녀의 존재감은 이 거대하고 화려한 공간 속에서 희미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강도진은 그녀가 자신의 생활 방식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엄격한 규칙들을 나열하며 각방을 쓸 것을 강조했고 지우는 토를 달지 않고 담담하게 그의 모든 요구를 수용했다. 도진은 그녀의 순종적인 태도가 마음에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침착한 그녀의 모습에서 묘한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마치 훈련받은 군인처럼 절제된 움직임 때문이었다. 이른 아침 도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날선 예민함을 곤두수며 식당으로 내려왔고 당연히 지우가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허둥거릴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완벽하게 정돈된 모습으로 식탁에 앉아 조간신문을 읽고 있었으며 그 모습은 마치 이 집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안주인처럼 자연스러워 보였다.
도진이 자리에 앉자마자 그녀는 그가 말하기도 전에 정확히 그가 선호하는 온도의 물과 영양제를 건넸고 넥타이의 미세한 흐트러짐까지 눈으로 지적하며 교정을 유도했다. 도진은 비서실에서 보여주었던 그녀의 유능함이 사생활의 영역까지 침범해 들어오자 묘한 패배감과 함께 그녀의 정체에 대한 호기심이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도진은 식사 후 즐겨 마시는 홍차의 향이 평소와 미묘하게 다르다는 것을 감지하고 미간을 찌푸리며 찻잔을 내려놓으려 했으나 입안의 감도는 뒷맛이 놀라울 정도로 깔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평소 까다로운 입맛 탓에 전담 요리사조차 애를 먹는 부분이었는데 지우는 차십회 산지와 우려내는 물의 온도가 맞지 않음을 지적하며 자신이 직접 블렌딩 비율을 조절했다고 무심하게 말했다. 그녀가 을조리는 차에 대한 지식은 단순한 교양 수준을 넘어선 전문가의 영역이었고 도진이 의아한 눈빛으로 쳐다보자 그녀는 그저 책에서 읽었을 뿐이라며 황급히 말을 돌렸다. 도진은 그녀의 변명이 어설프다고 느꼈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고 찻잔을 비우며 그녀를 예의주시하기로 마음먹었다. 저택의 복도를 지나던 중 청소를 하던 고용인이 실수로 발을 헛디뎌 장식장에 놓여있던 고가의 청아백자를 건드렸고 그것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순간 도진의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몇 걸음 뒤에 떨어져 있던 지우가 순식간에 거리를 좁히며 바닥에 닿기 직전의 도자기를 낚아챘는데 그 움직임은 사람의 눈으로 쫓기 힘들 만큼 빠르고 날렵했다. 도진이 놀란 입을 다물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는 동안 지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도자기를 제자리에 돌려놓고 다시 얌전한 비서의 자세로 돌아와 고용인을 안심시켰다. 도진이 방금 그 움직임이 뭐냐고 따져 묻자 그녀는 운이 좋았을 뿐이라며 태연하게 안경을 고쳤었지만 도진의 눈에는 그녀의 등 뒤로 식은땀 한 방울 흐르지 않는 것이 더욱 기이하게 보였다. 서재에 홀로 남은 도진은 방금 전 목격한 지우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되새기며 그녀에 대한 의구심을 키워가고 있었지만 곧 회사에서 걸려온 긴급한 전화가 그의 주의를 돌렸다. 남미 지역의 광산 개발권을 두고 협상 중이던 파트너사가 갑자기 계약 조건 변경을 요구하며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보고였고 이는 그룹의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도진은 즉시 회사로 출근해 법무팀과 전략기획실을 소집했고 지우 역시 그의 곁을 그림자처럼 수행하며 회의실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회의는 난항을 겪고 있었고 파트너사가 보내온 수정계약서는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으나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어 도진의 머리를 아프게 했다. 법무팀조차 발견하지 못한 미세한 독소 조항은 특정 지역의 은어를 사용해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었기에 웬만한 언어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그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기 힘들었다. 회의가 잠시 정회된 사이 지우는 도진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책상 위에 놓인 계약서를 빠르게 훑어보았고 그녀의 눈동자는 찰나의 순간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는 그 문구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광산의 소유권 이전을 교묘하게 미루려는 현지 마피아들의 은어임을 단번에 알아차렸지만 자신이 직접 나설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녀는 펜을 들어 문구 옆에 실수인 척 커피를 살짝 흘려 얼룩을 만들고 그 위에 무심하게 메모를 남겨 도진이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확인하도록 유도했다. 회의가 재개되고 도진은 지우가 쏟은 커피 얼룩 때문에 인상을 찌푸리며 해당 문구를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었고 곧이어 그 문장이 문맥상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는 즉시 통역관을 닥달하여 해당 은어의 진짜 의미를 파헤쳤고 파트너사가 자신들을 기만하려 했다는 사실에 격분하며 협상 테이블을 엎어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파트너사는 자신들의 꼼수가 들통나자 당황하며 즉시 조건을 철회하고 원래대로 계약을 진행하겠다고 꼬리를 내렸고 도진은 자신의 예리함에 만족해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지우의 작은 실수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그녀를 타박했지만 지우는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고개를 숙이며 남몰래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도준은 성공적인 계약 체결을 자축하며 일찍 귀가했으나 지우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저택 안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다. 고용인들은 사모님이 피곤하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고 말했지만 도준은 왠지 모를 찜찜함에 그녀의 방문 앞까지 다가가 귀를 기울였다. 방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고 도준이 조심스럽게 문손잡이를 돌려보았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어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사실 그 시각 지우는 검은색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고 저택의 보안 시스템을 해킹하여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통해 밖으로 빠져나간 뒤였으며 그녀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 은밀한 접선 장소로 향하고 있었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각 도준은 목이 말라 잠에서 깨어 물을 마시기 위해 1층 주방으로 내려왔다가 현관문이 소리 없이 열리는 것을 목격하고 숨을 죽였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사람은 다름 아닌 지우였으며 그녀는 새벽 이슬에 젖은 옷을 입고 있었고 평소의 단정한 모습과는 달리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다. 도준은 불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그녀를 향해 낮게 깔린 목소리로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아느냐고 물었고 지우는 놀란 기색 없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산책을 다녀왔다고 짧게 대답했지만 도준은 그녀의 신발에 묻은 진흙과 옷에서 풍기는 희미한 화약 냄새를 놓치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고 도준은 더 이상 그녀를 단순한 비서나 계약 아내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확신하게 되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당신이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내 집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경고했지만 지우는 그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도준은 그녀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다짐하며 돌아섰고 지우는 등 뒤에서 멀어지는 도준을 보며 안도감과 동시에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의 이중생활은 이제 도준의 의심이라는 새로운 암초를 만나 더욱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고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가 저택을 감싸고 있었다. 지중해의 푸른 보석이라 불리는 산타마리노 섬으로 향하는 헬리오스 그룹 전용기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고 터빈 소리만이 정막을 채우고 있었다. 강도준은 맞은편 좌석에 앉아 우아하게 잡지를 넘기고 있는 한지우를 곁눈질로 훔쳐보며 며칠 전 새벽에 그 기이했던 상황을 곱씹고 있었다. 그녀의 신발에 묻어있던 진흙과 희미한 화약 냄새,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흔들림 없던 눈동자는 그가 알던 평범한 비서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다. 도준은 그녀에게 직접적인 추궁을 하고 싶었으나 이번 유럽 출장이 그룹의 사활이 걸린 에너지 개발권 입찰과 직결되어 있었기에 억지로 의심을 누르며 서류에 시선을 고정하려 애썼다. 지우 역시 도준의 날 선 시선을 느끼고 있었지만 태연한 척 창밖의 구름을 응시하며 현지의 보안 상태와 탈출 경로를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하고 있었다. 비행기가 산타마리노 공항에 착륙하자마자 뜨거운 태양과 함께 수많은 외신 기자들이 활주로 근처까지 몰려들어 플래시를 터뜨리기 시작했다. 도준은 익숙하게 선글라스를 끼며 지우의 허리에 손을 감았고 지우 또한 반사적으로 그의 어깨에 몸을 기대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혼부부의 모습을 연출해냈다. 기자들은 헬리오스 그룹의 젊은 회장과 그의 베일에 쌓인 신데렐라 아내를 취재하기 위해 앞다퉈 질문을 쏟아냈지만 도준은 여유로운 미소만 지을 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대기하고 있던 리무진에 올랐다. 차 문이 닫히고 외부와 차단되자마자 도준은 즉시 지우에게서 손을 떼며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와 곧장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경쟁사들의 동향을 보고받기 시작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이번 입찰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자 도준의 오랜 천적인 최민석이었다. 거대 건설 기업의 후계자인 민석은 도준을 보자마자
특유의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다가왔고 그의 뒤에는 험상궂은 인상의 경호원들이 병풍처럼 서서 위압감을 조성하고 있었다. 민석은 도진의 악수를 거절하는 척하며 지우에게 시선을 돌렸고 그녀의 외모를 품평하듯 훑어보며 천박한 농담을 던져 도진의 심기를 건드렸다. 도진이 주먹을 꽉 쥐며 분노를 참는 사이 지우는 민석의 경호원들이 착용하고 있는 이어폰의 기종과 허리춤의 불룩한 형태를 스캔하며 그들이 단순한 사설 경호업체가 아님을 단번에 간파해냈다. 저녁에 열린 환영 리셉션은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평화로운 사교의 장이었으나 그 이면에는 각국 로비스트들과 기업가들의 치열한 정보전이 펼쳐지고 있었다. 도준은 샴페인 잔을 든 채 주요 인사들과 인사를 나누며 입찰 정보를 수집하려 애썼지만 최민석이 이미 손을 써둔 탓에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도진을 피하거나 형식적인 대답만을 내놓을 뿐이었다. 지우는 도진의 뒤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면서도 파티장 곳곳에 배치된 웨이터들의 움직임이 일반적인 호텔 직원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감지했다. 그들은 쟁반을 나르는 손놀림보다는 주변을 감시하는 시선이 더 날카로웠고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어 훈련받은 용병들임이 틀림없었다. 지우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는 핑계로 자리를 피해 파티장 외곽의 테라스 쪽으로 이동하여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테라스 난간 너머에서는 2명의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동유럽의 특정 방언이 섞인 암호문과도 같았다. 일반인이라면 알아듣지 못했겠지만 지우는 그들의 대화 속에서 헬리오스라는 단어와 오늘 밤이라는 시점을 포착했고 이것이 단순한 비즈니스 방해 공작을 넘어선 신변의 위협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즉시 손목시계 형태의 통신 장비를 조작하여 본부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최민석과 연계된 테러 조직의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다시 파티장으로 돌아온 지우는 도진에게 다가가 목소리를 낮추며 지금 당장 이곳을 빠져나가야 한다고 조언했지만 도진은 그녀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그는 지우가 최민석의 도발에 위축되어 지레 겁을 먹었다고 판단했고 오히려 지금 자리를 뜨면 패배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며 그녀를 나무랐다. 도진은 자신의 자존심과 회사의 명예를 지키는 것에만 몰두해 있어 다가오는 거대한 위험의 그림자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고 지우는 답답함에 입술을 깨물었다. 그때 최민석이 다시 다가와 도진에게 은밀한 제안을 던지며 진짜 협상은 시끄러운 파티장이 아니라 별관의 조용한 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속삭였다. 도진은 이것이 최민석이 준비한 함정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했지만 동시에 그를 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여 그 제안을 수락하고 말았다. 그는 지우에게 호텔 방으로 먼저 돌아가 있으라고 명령했지만 지우는 그를 혼자 보낼 수 없다는 판단에 자신도 비서로서 동행하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도진은 그녀의 완강한 태도에 혀를 찼지만 보는 눈이 많은 곳에서 실랑이를 벌일 수 없어. 결국 그녀를 대동하고 최민석의 안내를 받아 별관으로 향했다. 별관으로 가는 긴 복도는 유난히 조용했고 창문 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어 마치 그들이 짐승의 아가리로 걸어 들어가는 듯한 불길한 기운을 풍겼다. 별관의 회의실에 들어서자 그곳에는 최민석뿐만 아니라 정체를 알 수 없는 외국인 남성 5명이 원탁에 둘러앉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 밑에 숨겨진 살기와 날카로운 눈빛은 그들이 정상적인 사업가가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도진은 순간적으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하고 주춤했지만 뒤따라 들어온 경호원들이 육중한 문을 닫고 잠그는 소리에 퇴로가 차단되었음을 깨달았다. 최민석은 상석에 앉아 다리를 꼬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고 테이블 위에는 계약서 대신 권총 한 자루가 덩그러니 놓여 있어 숨막히는 공포감을 조성했다. 최민석은 도진에게 헬리오스 그룹의 지분을 넘기고 에너지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 섬에서 살아서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도진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이것이 국제법상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아느냐고 따져 물었지만 앉아있는 외국인들은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듯 서로를 쳐다보며 비웃을 뿐이었다. 그들은 각자 다른 언어로 떠들며 도진을 조롱하고 있었고 도진이 데려온 통역사는 공포에 질려 입도 번긋하지 못한 채 바들바들 떨고만 있었다. 도진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자신이 완벽하게 고립되었다는 절망적인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지우는 도진의 뒤에 서서 방 안의 인원 배치와 무기 소지 여부를 파악하며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의 전술을 짜내고 있었다. 그녀는 테이블 구석에 놓인 와인병과 은제 나이프의 위치를 확인했고 가장 먼저 제압해야 할 타깃을 최민석이 아닌 문 앞을 지키고 있는 거구의 용병으로 설정했다. 도진이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 지우의 손은 천천히 드레스 자락 아래에 숨겨진 얇은 스틸레토 힐에 굽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이라도 나서서 상황을 정리할 수 있었지만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도진이 다칠 수도 있었기에 최적의 타이밍을 기다리며 숨을 골랐다. 그때 외국인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러시아어로 도진의 목을 따서 바다에 던져버리라고 지시했고 그 말을 알아들은 지우의 눈빛이 순간 매섭게 변했다. 하지만 도진은 그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한 채 영어로 협상을 시도하려 했고 그 모습은 먹잇감 앞에서 발버둥치는 초식동물처럼 애처로워 보였다. 최민석은 도진의 무력함을 즐기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고 이제 곧 피바람이 불어닥칠 것이라는 잔인한 기대감에 몸을 떨었다. 지우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음을 깨닫고 천천히 도진의 앞으로 걸어나갔고 그 돌발 행동에 방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집중되었다. 도진은 지우의 옷자락을 잡아끌며 미쳤냐고 속삭였지만 지우는 그의 손을 부드럽게 뿌리치고 테이블 앞까지 다가가 우아하게 섰다. 그녀는 두려움 없는 눈빛으로 좌중을 둘러보았고 그 고요하고도 압도적인 아우라에 시끄럽게 떠들던 남자들이 하나둘씩 입을 다물기 시작했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와는 어울리지 않는 차가운 미소를 머금은 채 최민석을 똑바로 응시했고 그 순간 방 안의 공기 흐름이 미묘하게 바뀌었다. 평범한 비서이자 계약직 아내였던 한지우가 자신의 진짜 가면을 벗어던지고 전설적인 협상가로서의 본능을 깨우는 순간이었다. 별관 회의실의 공기는 마치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울 지경이었고 굳게 닫힌 문은 외부와의 단절을 알리는 절망의 벽처럼 느껴졌다. 도진이 믿고 데려온 유능한 통역 담당 김 과장은 갑자기 안색이 창백해지더니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바닥으로 쓰러졌고 입가에는 거품이 일고 있어 명백한 독극물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었다. 도진은 경악하여 그를 부축하려 했지만 건장한 용병들이 거칠게 그를 떼어내며 김 과장을 짐짝처럼 구석으로 치워버렸고 그 순간 도진은 자신의 손발이 잘려나간 듯한 끔찍한 무력감을 맛보아야 했다. 이 방 안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말을 전달하고 상대의 의중을 파악해 줄 수 있는 입과 귀가 사라졌다는 사실은 총구가 겨누어지는 것보다 더 큰 공포로 다가왔다. 최민석은 쓰러진 김 과장을 벌레 보듯 쳐다보며 혀를 찼고 자신의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음에 흡족해하며 엽권련을 피워 물었다. 그는 도진을 향해 연기를 내뿜으며 이제 번거로운 통역 따위는 필요 없으니 본론으로 들어가자고 비열하게 웃었지만 도진의 귀에는 그 웃음소리가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도진은 떨리는 손을 주먹 쥐어 감추며 어떻게든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이 셔츠를 축축하게 적시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이 호랑이 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어리석은 먹잇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이미 퇴로는 완벽하게 차단된 뒤였다. 원탁에 둘러앉은 5명의 외국인들은 각자 자신들의 언어로 떠들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는 도진에게 의미 없는 소음이 아니라 맹수들이 먹이를 앞에 두고
으르렁거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테이블 오른쪽 끝에 앉은 거구의 남자는 굵고 거친 목소리로 슬라브 계통의 언어를 쏟아내며 허리춤에 찬 칼을 만지작거렸고 그의 눈빛은 당장이라도 도진의 목을 벨듯이 흉포했다. 맞은편에 앉은 터번을 두른 남자는 중동 지역의 언어로 날카롭게 소리치며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는데 이는 아마도 석유 이권과 관련된 헬리오스의 지분을 요구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도진은 그들의 표정과 제스처만으로 사리를 읽을 수 있었지만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알 수 없어 답답함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도진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국제 비즈니스 매너와 법적 절차를 운운하며 상황을 진정시키려 시도했다. 하지만 그들은 도진의 영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척하거나 혹은 알아듣더라도 철저히 무시하며 자신들만의 언어로 대화를 이어가며 도진을 투명 인간 취급했다. 그들 중 라틴계로 보이는 남자가 스페인어로 낄낄거리며 도진의 넥타이를 가리켰고 옆에 앉은 독일어권 남자는 차가운 눈빛으로 서류 뭉치를 도진의 면전에 던지며 서명을 종용하는 제스처를 취했다. 언어의 장벽은 단순한 소통의 부재가 아니라 도진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기 위해 최민석이 설계한 가장 잔인한 고문 도구였다. 최민석은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즐기며 도진에게 다가와 귓속말로 통역을 자처했는데 그의 통역은 악의로 가득 찬 거짓과 협박의 혼합물이었다. 그는 저들이 지금 도진의 신체 중 어느 부위를 먼저 훼손할지 의논하고 있다며 겁을 주었고 당장 지분 포기 각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지우를 저들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다고 속삭였다. 도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성이 끊어지는 듯 단 분노와 공포를 동시에 느꼈고 반사적으로 지우의 앞을 막아서며 그녀를 보호하려 했다. 하지만 정작 보호를 받아야 할 지우는 도진의 뒤에서 너무나도 고요하게 서 있었고 그녀의 시선은 공포에 질린 것이 아니라 방 안의 모든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있는 듯 했다. 사실 지우는 이들의 대화를 모두 알아듣고 있었으며 최민석의 통역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날조인지도 파악하고 있었다. 슬라브어 사용자는 무기 거래 루트를 확보하지 못해 초조해하고 있었고 중동의 남자는 자금 세탁 경로가 막혀 헬리오스의 해외 계좌가 절실한 상황이었으며 독일어 사용자는 기술 탈취를 원하고 있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의 연합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각자의 이익을 위해 서로를 견제하고 불신하는 오합지졸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우는 꿰뚫어 보았다. 그녀는 그들의 대화 속에 숨겨진 약점과 갈등 요소를 수집하며 머릿속으로 이 판을 일거에 뒤집을 치명적인 협상 카드를 배열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압박의 강도는 거세졌고 급기야 러시아어를 쓰는 거구의 남자가 참을성이 바닥난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도진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어댔다. 그는 알아들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부으며 권총을 꺼내 도진의 관자놀이에 들이대었고 차가운 금속성의 감촉이 피부에 닿자 도진은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에 휩싸였다. 죽음이 코앞에 닥친 순간 도진의 머릿속에는 회사의 안위나 명예보다는 오직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존 본능과 자신 때문에 위험에 처한 지우에 대한 죄책감만이 가득 찼다. 그는 떨리는 눈으로 최민석을 바라보며 서명하겠다고 소리쳤고 최민석은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펜을 내밀었다. 도진은 굴욕감에 입술을 깨물며 펜을 받아들었지만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펜촉이 종이 위에서 춤을 추듯 흔들렸다. 그가 서명하는 순간 헬리오스 그룹의 핵심 자산은 공중분해될 것이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일궈온 가업은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소로 전락하게 될 것이 뻔했다. 하지만 당장 눈앞의 총구와 지우의 안전을 생각하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에 그는 눈을 질끈 감고 펜에 힘을 주어 첫 획을 그으려 했다. 그때 누군가의 하얗고 가녀린 손이 도진의 손등을 덮으며 펜의 움직임을 단호하게 저지했고 그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차갑고 안정적이었다. 도진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자 그곳에는 평소의 수동적인 비서
한지우가 아닌 전혀 낯선 분위기를 풍기는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도진의 손에서 펜을 부드럽게 빼앗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그를 안심시키는 듯한 눈빛을 보냈는데 그 눈빛에는 강한 확신과 절대적인 자신감이 담겨 있었다. 최민석과 외국인들은 예상치 못한 방해에 인상을 찌푸리며 그녀를 노려보았고 특히 권총을 든 남자는 당장이라도 방가쇠를 당길 듯이 흉폭한 기세를 내뿜으며 그녀에게 총구를 돌렸다. 도진은 비명을 지르며 그녀를 말리려 했지만 지우는 한 손으로 도진을 제지하며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갔다. 지우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거구의 남자와 눈을 맞추며 천천히 입을 열었는데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한국어가 아니었다. 그녀는 러시아어 특유의 억양과 거친 발음을 완벽하게 구사하며 남자가 숨기고 있던 치명적인 약점인 모스크바의 불법 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언급했다. 남자는 자신의 모국어뿐만 아니라 극소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 그녀의 입에서 나오자 귀신을 본 듯한 표정으로 굳어버렸고 방 안에는 순간적으로 정적이 흘렀다. 이것은 단순한 외국어 구사가 아니라 상대의 심장부를 정확히 찌르는 언어의 칼날이었으며 방금 전까지 먹잇감으로 보였던 그녀가 사냥꾼으로 돌변하는 순간이었다. 최민석은 당황하여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쳤지만 지우는 그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은 채 고개를 돌려 이번에는 아랍어로 중동 출신 남자에게 말을 건넸다. 그녀의 아랍어는 왕실에서나 사용할 법한 고상하고 유창한 어조였으며 그녀가 언급한 내용은 그 남자가 빼돌린 비자금의 구체적인 계좌 번호와 위치였다. 남자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고 그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으며 다른 외국인들도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음을 감지하고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도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멍하니 지우를 바라보았고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현실적인 광경에 사고가 정지해버렸다. 지우는 멈추지 않고 테이블을 천천히 돌며 앉아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들의 모국어로 경고와 협박 그리고 회유를 섞어가며 말을 이어갔다. 독일어로 기술 유출에 대한 국제수사 공조를 언급하고 스페인어로 마약 카르텔과의 연루 사실을 짚어내며 그녀는 단 5분 만에 방 안의 권력 구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그녀가 내뱉는 7개 국어는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그들의 목을 죄는 올감이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그 어떤 구성보다도 위압적이었다. 그녀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각기 다른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범죄자들의 심리를 쥐락펴락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도준은 평범한 비서라고만 생각했던 자신의 아내가 돈 50억 원의 계약 결혼을 수락했던 그 여자가 사실은 자신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한 세계에 속해 있던 인물임을 깨달았다. 그녀의 등 뒤로 보이는 모습은 낯설었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든든하고 아름다워 보였으며 도진의 가슴속에서는 알 수 없는 격정이 솟구쳐 올랐다. 지우는 마지막으로 이탈리아어를 사용하여 문 밖에서 대기 중인 자신의 숨겨진 지원군들에게 암호화된 명령을 내렸고 그 목소리는 마치 심판의 날을 알리는 나팔 소리처럼 회의실 안을 울렸다. 이제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는 완벽하게 뒤바뀌었고 강도진 회장은 얼어붙은 채 그 기적 같은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다. 차가운 정적이 회의실을 지배하던 그 순간 한지우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탈리아어는 마치 사형 선고를 알리는 종소리처럼 공간을 가르고 울려 퍼졌다. 그녀가 내뱉은 문장은 단순한 언어의 나열이 아니라 외부에서 대기하고 있던 정체불명의 무장 병력에게 진입 준비를 알리는 암호 코드였고 그 사실을 눈치챈 몇몇 외국인들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방금 전까지 도진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고 있던 러시아 거구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났고 지우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싸늘한 시선으로 그를 제압해 들어갔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비서의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듯 굽혔던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고고한 자태로 회의실 중앙을 장악했다. 지우는 시선을 돌려 러시아 남자를 향해 유창하고 거친 러시아어로 그가 숨기고 있던 치명적인 약점을 드립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무기 밀매 루트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였다. 그녀의 입에서 거래 장부의 정확한 날짜와 좌표, 그리고 그가 몰래 빼돌린 자금의 액수가 언급되자 남자의 얼굴은 순식간에 공포로 일그러지며 흑빛이 되어버렸다. 자신의 조직 보스조차 모르는 비밀을 이 낯선 동양 여자가 알고 있다는 사실은 총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되어 그의 심장을 겨누었고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도지는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보며 자신의 아내가 구사하는 러시아어가 현지인보다 더 완벽하고 위협적이라는 사실에 전율을 느꼈다. 러시아 남자가 전의를 상실하자 지우는 즉시 타깃을 변경하여 옆에 앉아있던 중동 출신의 투자자에게 고개를 돌렸고 이번에는 우아하면서도 날카로운 아랍어로 대화를 이어갔다. 그녀는 스위스 취리히 비밀 계좌에 묶여있는 그의 비자금과 최근 국제금융수사국이 그를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지금 당장 헬리오스 그룹에서 손을 떼지 않으면 그 정보를 넘기겠다고 협박했다. 남자는 황급히 자신의 태블릿을 확인했고 지우가 말한 대로 계좌 접근이 차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다. 석유 재벌 가문의 일원으로서 자금줄이 막힌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에 그는 지우의 발 아래 엎드려 자비를 구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지우의 협상은 멈추지 않고 마치 폭주기관차처럼 이어졌는데 이번에는 독일어로 기술 유출을 노리던 남자를 향해 차가운 독서를 퍼부었다. 그녀는 그가 훔치려던 헬리오스 그룹의 에너지 저장 기술 설계도가 사실은 미끼였으며 그가 본국으로 가져가는 순간 산업 스파이 혐의로 체포될 것이라는 함정을 폭로했다. 그녀의 독일어는 법률 용어와 기술 용어가 완벽하게 섞여 있어 반박의 여지조차 주지 않았고 남자는 자신의 완벽했던 계획이 간파당했다는 사실에 몸열감과 분노를 동시에 느끼며 고개를 떨구었다. 도지는 옆에서 그녀의 입술 움직임을 따라가려 애썼지만 쏟아지는 전문 용어와 속도를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어 그저 경외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이제 완전히 역전되어 사냥감이었던 도진과 지우가 오히려 포식자의 위치에 서게 되었고 최민석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해 있었다. 그는 지우가 그저 얼굴만 반반한 비서인 줄 알았는데 국제 범죄 조직의 거물들을 상대로 훈계하듯 몰아붙이는 모습에 기가 질려 입만 뻥끗거리고 있었다. 지우는 그런 최민석을 철저히 무시한 채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남미 카르텔 간부에게 다가가 그의 넥타이를 고쳐 매주며 나직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그의 물류 선박들이 현재 세관에 억류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오직 자신의 전화 한 통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달콤하고도 치명적인 제안이었다. 남미 남자는 지우의 손길에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 쳤지만 그녀가 제시한 정보가 너무나도 정확했기에 그녀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졌다. 지우는 프랑스어로 옆에 있던 또 다른 남자에게 파리 사교계에서 그가 벌인 추잡한 스캔들을 언급하며 품위를 지키고 싶다면 지금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롱 섞인 충고를 던졌다. 그녀의 프랑스어는 샹송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내용은 비수처럼 날카로워 남자의 자존심을 난도질했고 그는 수치심에 얼굴을 감싸쥐며 회의실 구석으로 물러났다. 단 15분 만에 지우는 5명의 거물급 범죄자들을 각기 다른 언어와 정보로 완벽하게 무력화시키고 그들 위에 군림했다. 마지막으로 지우는 테이블 중앙으로 걸어가 영어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는 최종 통보를 내렸는데 그 목소리에는 그 어떤 판사보다도
엄중한 권위가 실려 있었다. 그녀는 기존의 불공정 계약서를 갈기갈기 찢어 허공에 날려버리고 자신이 미리 준비해둔 새로운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그것은 헬리오스 그룹이 주도권을 쥐고 이들의 자금과 네트워크를 역이용하여 유럽 시장을 장악한다는 파격적인 내용이 담긴 역제안이었다. 그녀는 지금 당장 서명하지 않으면 이 방을 나가는 순간 인터폴과 각국 정보기관에 당신들의 모든 비리가 전송될 것이라고 최후 통첩을 날렸고 그들의 생사여탈권이 자신의 손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최민석은 마지막 발악으로 한국어로 소리치며 그녀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지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가볍게 그의 팔을 꺾어 제압한 뒤 테이블 위로 쳐박았다. 우당탕하는 소리와 함께 최민석의 비명이 울려 퍼졌고 지우는 그의 귀에 대고 당신의 이중장부와 비자금 내역도 이미 확보해 두었으니 얌전히 있으라고 싸늘하게 경고했다. 최민석은 고통과 공포에 질려 바닥에 쓰러졌고 그를 지키던 경호원들조차 지우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감히 다가오지 못하고 서로 눈치만 살폈다. 도진은 자신의 라이벌이 비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통쾌함을 느끼기보다는 지우라는 여자의 깊이를 알 수 없는 능력에 소름이 끼쳤다. 결국 5명의 외국인들은 굴욕적인 표정으로 지우가 내민 새로운 계약서에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할 수밖에 없었고 헬리오스 그룹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 되었다. 서명이 끝나자 지우는 다시 한번 이탈리아어로 무전기에 짧은 명령을 내렸고 곧이어 창밖 먼 곳에서 반짝이던 붉은 레이저 포인트들이 사라지며 저격수들이 철수했음을 알렸다. 그녀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작게 한숨을 내쉬었지만 여전히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계약서를 챙겨 도진에게 건넸다. 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며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지만 그녀는 이미 다시 무표정한 비서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다. 회의실을 빠져나오는 두 사람의 발걸음 소리만이 긴 복도에 울려 퍼졌고 도진은 수만 가지의 질문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입을 떼지 못했다. 방금 전까지 전장의 여신처럼 군림하던 여자가 지금은 자신의 옆에서 묵묵히 보폭을 맞추며 걷고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호텔 로비로 나오자 기다리고 있던 지우의 비밀 팀원들이 검은색 세단을 대기시키고 있었고 그들은 지우에게 눈짓으로 격려를 보내며 그녀가 그들의 리더임을 암묵적으로 증명했다. 도진은 그제야 그녀가 단순한 전직 협상가 수준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비밀 요원이었거나 그의 준하는 거물이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채 올라탄 후에도 침묵은 계속되었고 도진은 창밖을 바라보는 지우의 옆모습에서 낯설음과 동시에 강렬한 이끌림을 느꼈다. 그는 평생 수많은 유능한 사람들을 봐왔지만 이토록 완벽하고 압도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은 처음이었고 그 사람이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는 조심스럽게 지우의 손을 잡았는데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어 그녀 역시 엄청난 긴장감을 견뎌냈음을 알 수 있었다. 도진은 그녀의 손을 꽉 잡아주며 천을 나누었고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인간적이었다. 호텔 스위트룸에 도착하자마자 지우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휘청거렸고 도진은 반사적으로 그녀를 부축하여 소파에 앉혔다. 그녀는 안경을 벗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피곤한 기색으로 마른 세수를 했는데 그 모습은 방금 전 회의실에서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연약해 보였다. 도진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그녀에게 건네며 도대체 정체가 뭐냐고 물었고 목소리에는 질책이 아닌 순수한 호기심과 걱정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과거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도진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독하고 위험한 이야기였다. 그녀는 과거 국가 정보기관 소속의 대테러 협상 전문가였으나 작전 중 동료를 잃고 회의감을 느껴 은퇴한 뒤 평범한 삶을 꿈꾸며
비서로 취직했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도진이 위험에 처하자 본능적으로 과거의 기술들을 꺼내들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며 자신의 행동이 계약 위반이라면 달게 처벌을 받겠다고 덧붙였다. 도진은 그녀의 고백을 들으며 그녀가 겪었을 고통과 외로움을 짐작할 수 있었고 그녀를 향한 감정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깊은 연민과 애정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당신이 누구였든 상관없다고 말했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당신이 나를 구했다는 사실만이 중요하다고 진심을 전했다. 그날 밤 도진은 잠들지 못하고 테라스에 나와 밤바다를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새겼고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음을 직감했다. 그는 더 이상 지우를 계약 아내로만 볼 수 없었고 그녀를 자신의 곁에 진정한 파트너이자 연인으로 두고 싶다는 강력한 욕망을 품게 되었다. 한편 지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의 정체가 드러난 이상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감했지만 도진의 따뜻했던 손길을 떠올리며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 생사를 함께한 전우이자 서로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본 유일한 존재로 발전하고 있었다. 산타마리노 섬에서의 극적인 사건 이후 서울로 돌아온 헬리오스 그룹의 분위기는 폭풍 전야와도 같이 고요했지만 그 이면에서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시작되고 있었다. 강도준 회장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비서실이 아닌 지하 벙커에 마련된 특별 상황실로 직행했고 그 옆에는 언제나처럼 한지우가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도진의 뒤를 따르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대등한 위치에서 작전을 지휘하는 사령관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었다. 상황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최민석과 그가 결탁한 그림자 연합의 자금 흐름도가 붉은색 실선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지우는 지휘봉을 잡고 그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전략을 브리핑하기 시작했다. 도진은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과 거침없는 계획에 다시 한번 혀를 내두르며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좁은 우물 안에서 싸워왔는지를 뼈저리게 실감했다. 지우는 자신이 확보한 최민석의 이중 장부와 페이퍼 컴퍼니 자료들을 화면에 띄우며 이것이 단순한 탈세가 아닌 국제 테러 조직과의 불법 거래임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이 자료들을 검찰이나 언론에 바로 넘기기보다는 그들의 자금줄을 먼저 말려버려 스스로 자멸하게 만드는 방식을 제안했고 도진은 그녀의 잔혹하리만큼 철저한 방식에 동의하며 정원을 위임했다. 도진은 회사의 모든 가용자산과 정보망을 지우에게 개방했고 지우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옛 동료들이자 그림자 속에서 활동하는 정보 전문가들을 소집해 드림팀을 구성했다. 그날 밤 헬리오스 그룹의 지하 상황실은 꺼지지 않는 불빛과 함께 타자치는 소리만이 가득했고 대한민국 재계의 판도를 뒤엎을 거대한 작전이 소리 없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최민석은 산타 마리노에서의 굴욕을 만회하기 위해 귀국하자마자 언론을 매수하여 헬리오스 그룹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리며 주가 조작을 시도했다. 그는 도진이 외국 자본에 회사를 팔아넘기려 한다는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노조를 선동하여 파업을 유도하는 등 치졸하고 비열한 수법을 총동원해 도진을 압박해 들어왔다. 최민석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스키를 들이키며 헬리오스의 주가가 폭락하는 그래프를 보고 낄낄거렸고 곧 도진이 백기를 들고 찾아와 무릎을 꿇을 것이라 확신하며 오만방자하게 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단순한 재벌 3세가 아니라 산전수전 다 겪은 전직 정보기관의 에이스가 설계한 덫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지우는 최민석의 공격을 예상했다는 듯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방어 기제를 작동시켰는데 그녀의 대응은 방어를 넘어선 정교한 카운터 펀치였다. 그녀는 최민석이 동원한 작전 세력의 서버를 역추적하여 그들의 조작 증거를 실시간으로 금융감독원에 익명 제보하는 동시에 해외 투자자들에게 헬리오스의 건전성을 입증하는
데이터를 직접 송부했다. 또한 그녀는 최민석이 매수한 언론사들의 약점을 쥐고 흔들어 기사의 방향을 교묘하게 비틀어버렸고, 하루아침에 공격의 화살이 최민석의 기업으로 향하도록 여론을 조작했다. 도지는 옆에서 지우가 전화한 통과, 키보드 조작만으로 거대한 여론의 물결을 바꾸는 것을 지켜보며 그녀가 가진 힘의 크기에 전율을 느꼈다. 본격적인 방역은 주식시장이 열리는 오전 9시 정각에 시작되었고, 지우는 최민석의 차명 계좌들이 몰려있는 투자처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녀의 팀원들은 사전에 심어둔 바이러스를 통해 최민석의 자금 이체 시스템을 마비시켰고, 동시에 그의 불법 거래 내역이 담긴 파일들을 다크웹을 통해 전 세계 해커들에게 공개해버렸다. 순식간에 최민석의 자금줄은 동결되었고, 그와 거래하던 국제범죄 조직들은 자신들의 정보가 노출된 것에 분노하여 최민석에게 책임을 묻기 시작했다. 최민석의 사무실 전화기는 빗발치는 항의와 협박 전화로 불통이 되었고, 그는 영문도 모른 채 사방에서 조여오는 압박에 비명을 지르며 패닉 상태에 빠져들었다. 도지는 이 기세를 몰아 이사회를 긴급 소집하여 그동안 숙부와 최민석이 결탁하여 회사를 갉아먹었던 비리 사실들을 낱낱이 공개하고 숙부를 해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숙부는 도진을 애송이 취급하며 고성을 질렀지만, 도진이 내밀어 보인 증거 자료 앞에서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 자료들은 지우가 지난 몇 주 동안 회장 저택과 회사 서버를 오가며 수집한 완벽한 물증들이었기에 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었다. 이사회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숙부의 해임안을 통과시켰고, 도지는 싸늘한 눈빛으로 끌려나가는 숙부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썩은 환부를 도려낸 시원함을 느꼈다. 한편 최민석은 자신의 제국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며 마지막 발악으로 도진을 직접 제거하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야 말았다. 그는 남아있는 사병 조직을 동원하여 도진이 이동하는 경로를 매복 공격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눈이 뒤집혀 이성을 상실한 상태였다. 하지만 지우는 최민석의 심리 상태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기에 도진의 이동 경로를 미리 변경하고 미끼 차량을 내보내는 치밀함을 보였다. 미끼 차량이 한적한 도로에서 공격을 받자마자 지우가 미리 배치해둔 경찰 특공대와 사설 보안 요원들이 현장을 급습하여 최민석의 하수인들을 일망타진했다. 뉴스는 실시간으로 최민석의 살인교사 혐의와 대규모 금융범죄 사실을 속보로 내보냈고, 검찰은 헬리오스 그룹이 제공한 결정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최민석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최민석은 도망치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향했지만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탓에 공항 검색대에서 비참하게 체포되는 신세가 되었다. 수갑을 찬 채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끌려가는 최민석의 모습은 전국에 생중계되었고, 그는 끝까지 억울하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 모든 과정을 사무실의 대형 스크린으로 지켜보던 도준은 조용히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지우에게 건배를 제의했다. 지우는 와인잔을 부딪히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녀에게 있어 누군가를 파멸시키는 일은 승리의 기쁨보다는 익숙한 피로감을 안겨주는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도준은 그런 그녀의 기분을 눈치채고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고생했다는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는 과거의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았든, 얼마나 많은 피를 보았든 지금 이 순간 헬리오스를 구하고 자신을 지켜준 것은 바로 그녀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깊은 고마움을 표했다. 지우는 도진의 진심 어린 위로에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빗장이 조금 더 헐거워지는 것을 느꼈고, 처음으로 도진의 품에 기대어 잠시 휴식을 취했다. 모든 사건이 정리되고 헬리오스 그룹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주가가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재계 서열이 껑충 뛰어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도진의 리더십은 확고해졌고 회사 내부의 불순 세력들도 모두 정리되어
그룹은 창사 이래 가장 안정적이고 강력한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하지만 회사가 안정을 찾을수록 도진과 지우의 계약 종료일인 100일째 날은 야속하게도 점점 더 가까워져 오고 있었다. 도진은 업무를 보다가도 문득문득 달력을 쳐다보며 한숨을 쉬었고, 지우 역시 퇴근길에 앙상한 나뭇가지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는 시간이 늘어났다. 어느 날 저녁 도진은 지우를 저택의 정원으로 불러내어 조심스럽게 계약 연장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려 했지만 지우는 선을 그으며 거절의 뜻을 내비쳤다. 그녀는 자신의 임무는 끝났고 도진이 이제 홀로 설 수 있을 만큼 강해졌기에 자신은 떠나는 것이 맞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머물면 도진의 깨끗한 경력에 흠집이 날 수도 있고 자신의 과거 적들이 헬리오스를 노릴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를 들며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다. 도진은 그녀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이성적인 판단과 달리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고 그녀를 붙잡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느라 주먹을 꽉 쥐었다. 며칠 후 지우는 조용히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처음 저택에 들어올 때 가지고 왔던 낡은 여행 가방 2개만이 방 한 구석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와 보석들을 모두 제자리에 돌려놓았고 도진이 선물했던 고가의 물건들에는 손도 대지 않은 채 오로지 자신의 물건들만 챙겼다. 도진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그녀가 철저하게 계약 조건을 이행하고 있음을 깨달았지만 그 철저함이 야속하고 원망스럽기까지 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애틋함과 아쉬움이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었지만 누구도 먼저 자존심을 굽히고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지 못하고 있었다. 마지막 출근날 지우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완벽한 비서의 모습으로 도진의 일정을 챙기고 인수인계 서류를 빈틈없이 정리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후임 비서에게 도진의 사소한 습관부터 커피 취향까지 세세하게 설명해 주었고 도진이 불편함 없이 업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도진은 회장실 유리창 너머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지우를 바라보며 그녀가 없는 내일을 상상해 보았지만 그 풍경은 흑백 영화처럼 색채를 잃고 삭막하게만 느껴질 뿐이었다. 그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반지를 만지작거렸다. 저녁이 되자 지우는 마지막으로 회장실에 들러 도진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그동안 감사했다는 짧은 작별 인사를 건넸다. 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지우는 뒷걸음질치며 거리를 유지했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장실을 빠져나갔다. 도진은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창밖으로 그녀가 짐을 들고 택시에 오르는 모습을 내려다보았고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지금 그녀를 보내면 평생을 후회하며 살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확신이 들었고 체면이나 자존심 따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며 거칠게 재킷을 집어들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빗줄기가 세차게 차창을 때리는 소리는 마치 강도진에 타오르는 심장 박동 소리처럼 거칠고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도진은 수행 기사도 없이 직접 스포츠카의 핸들을 잡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질주하고 있었는데 속도계의 바늘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었다. 평소라면 결코 하지 않았을 무모한 운전이었지만 지금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지우라는 이름, 3글자만이 가득 차 있어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했다. 그녀가 떠나버린 텅 빈 회장실에서 느꼈던 그 숨막히는 공허함은 50억 원이라는 돈이나 그룹의 회장이라는 직함으로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거대한 구멍이었다. 도진은 백미러로 멀어지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자신이 지난 100일 동안 철저하게 그녀에게 길들여졌음을, 그리고 그녀 없이는 단 하루도 온전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인정해야만 했다. 한편 공항 출국장 벤치에 앉아있던 지우는 손에 쥔 비행기 티켓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그녀가 선택한 목적지는 지도상에서도 찾기 힘든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였고, 그곳은 그녀가 과거의 모든 기억을 묻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해둔 은신처였다. 그녀는 도진을 위해, 그리고 헬리오스 그룹의 안전을 위해 떠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통증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통유리창 너머로 이착륙하는 비행기들의 불빛을 바라보았고, 그 불빛들이 마치 도진과 함께했던 지난날의 추억들처럼 아련하게 번져 보이는 것에 쓴웃음을 지었다. 안내방송에서 탑승 수속을 알리는 멘트가 흘러나오자 지우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게이트를 향해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때 공항 로비 전체를 뒤흔드는 소란스러운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지우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우가 놀라 뒤를 돌아본 순간 땀과 빗물에 흠뻑 젖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는 강도진이 인파를 헤치고 그녀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평소에 냉철하고 흐트러짐 없던 재벌 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있었으며 구두 한쪽은 흙투성이가 된 채 엉망진창인 모습이었다. 도진은 지우를 발견하자마자 단숨에 거리를 좁혀 그녀의 팔목을 낚아챘고 지우가 미쳐 반응하기도 전에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거칠게 끌어당겨 꽉 안아버렸다. 지우는 당황하여 그를 밀어내려 했지만 도진의 팔에 들어간 힘은 완강했고 그의 몸에서 느껴지는 격렬한 떨림이 그녀의 가슴에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도진은 지우의 어깨에 얼굴을 파묻은 채 가지 말라고 속삭였는데 그 목소리는 명령이 아닌 간절한 애원에 가까웠다. 그는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 쿨하게 보내주려 했지만 당신이 없는 내일이 너무나도 두렵고 끔찍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고 고백했다. 지우는 도진의 솔직한 고백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애써 냉정함을 되찾으며 자신은 위험한 사람이고 곁에 있으면 당신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고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도진은 고개를 들어 지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 어떤 위험도 당신이 없는 고통보다는 크지 않다고 단호하게 대꾸했다. 그는 산타 마리노에서 당신이 나를 구했듯이 이제는 내가 당신을 지킬 차례라고 말하며 그녀의 손을 자신의 심장 부근에 가져다 대었다. 도진은 주머니에서 젖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는데 그 안에는 그가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하지만 차마 건네지 못했던 심플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쪽 무릎을 꿇으며 100일짜리 가짜 계약서는 이제 파기되었으니 평생을 함께하는 진짜 계약을 맺자고 프로포즈했다. 계약 조건은 상호간의 무한한 신뢰와 사랑이며 위약금은 자신의 전 재산과 심장이라는, 지극히 강도진다운 프로포즈 멘트에 지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평생을 그림자처럼 숨어 살아왔던 자신의 삶에 빛을 비춰주는 남자를 내려다보며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떨리는 목소리로 계약을 수락하겠다고 답했다. 도진은 환하게 웃으며 지우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고 일어선 채 그녀에게 뜨겁게 입을 맞추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공항 로비에 있던 수많은 여견 여행객들이 그 영화 같은 장면에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보냈지만 두 사람의 귀에는 오직 서로의 심장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지우는 도진의 목을 감싸 안으며 처음으로 인문화 전략이 아닌 오로지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행복감을 느꼈고 도진은 그녀를 아는 팔에 더욱 힘을 주며 다시는 이 여자를 놓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빗줄기는 여전히 창밖을 때리고 있었지만 두 사람을 감싸고 있는 공기는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하고 평온하게 변해 있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헬리오스 그룹은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었고 강도진 회장의 경영 능력은 재계의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언제나처럼 완벽한 파트너이자 아내인 한지우가 함께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직함은 더 이상 비서실장이 아닌
전략기획 본부장이었다. 두 사람은 회장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복잡한 해외 합병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단순한 부부를 넘어선 완벽한 전우이자 동반자의 모습이었다. 도진이 골치 아픈 프랑스어 조항 때문에 미간을 찌푸리자 지우는 자연스럽게 그 서류를 가져가 유창한 프랑스어로 해석해주며 해결책을 제시했다. 도진은 그런 지우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당신은 7개 국어를 할 때가 제일 섹시하다고 농담을 던졌고 지우는 피식 웃으며 지금은 업무 시간이니 사적인 감정은 자제해달라고 핀잔을 주었다. 하지만 도진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의 볼에 입을 맞추며 오늘 저녁 스케줄은 비워두라고 말했고 지우는 이미 비워두었다며 태연하게 대답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예전의 딱딱한 상하관계나 긴장감 대신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여유와 유머가 흐르고 있었다. 지우는 가끔 과거의 스릴 넘치던 현장이 그리울 때도 있었지만 도진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 평범하고도 특별한 일상이 주는 행복에 비할 바는 아니었다. 어느 날 헬리오스 그룹 주최에 대규모 자선 파티가 열렸고 도진과 지우는 부부 동반으로 참석하여 수많은 귀빈들의 주목을 받았다. 파티장 한 구석에서 과거 도진을 무시했던 한 외국인 투자자가 다가와 뻔뻔하게 인사를 건네며 헬리오스와의 재계약을 읍소했다. 도진은 정중하게 거절하려 했지만 지우가 한 발 앞서 나서며 그 투자자의 모국어인 스웨덴어로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다. 그녀는 헬리오스는 신뢰를 저버린 파트너와는 다시 손을 잡지 않는다는 원칙을 우아하게 설명했고 투자자는 얼굴이 붉어진 채 황급히 자리를 뜰 수밖에 없었다. 도진은 그녀의 귓가에 대고 이제 8개 국어냐고 속삭이며 놀라워했고 지우는 어깨를 으쓱하며 남편을 지키려면 이 정도는 기본이라고 재치 있게 받아쳤다. 파티가 무르익어갈 무렵 두 사람은 잠시 소란을 피해 테라스로 나왔고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난간에 기대어 샴페인 잔을 기울였다. 도진은 지우의 손을 잡으며 1년 전 산타 마리노에서의 그날 당신이 나서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라고 회상했다. 지우는 고개를 저으며 당신은 스스로 일어설 힘이 있었고 자신은 그저 거들었을 뿐이라고 겸손하게 말했지만 도진은 그녀의 손등에 키스하며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협상가이자 구원자라고 진지하게 말했다. 밤바람이 부드럽게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멀리서 들려오는 재즈 음악 소리가 분위기를 더욱 로맨틱하게 만들었다. 도진은 문득 지우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다며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지우는 무엇이든 물어보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만약 그때 50억 원의 제안이 없었더라도 나를 사랑했을 것 같냐고 물었고 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50억 원은 핑계였을 뿐 자신은 처음 비서로 입사했을 때부터 당신의 그 서툰 열정과 외로움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고백했다. 도진은 예상치 못한 대답에 감동하며 그녀를 품에 안았고 지우는 그의 가슴에 귀를 대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안식처를 느꼈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을 맺었지만 두 사람의 삶은 이제 막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고 있었고 그들 앞에는 수많은 도전과 위기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서로의 등을 맡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아군이 곁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평범한 비서와 오만한 회장으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100일간의 계약 결혼이라는 가면, 무도회를 지나 진실한 사랑이라는 결실을 맺었고 이제 그들은 가면을 벗어던지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섰다. 헬리오스의 찬란한 태양 아래 강도진과 한지우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미래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